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트럼프는 이런 섬뜩한 다음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들을 가지고 세계 주요국에 대해서 압박을 취해 나간다. 잠깐 정리해 본다면 트럼프가 압박을 취해 나갈 그 수단들, 트럼프의 정책 수단, 이걸 policy means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책 수단에는 첫 번째가 관세가 있지만 그 밖에도 환율 압박을 취할 수도 있고 방위산업 혹은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도 방위비 지출 더 내라 하는 압박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게 3대 압박 카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는 아마도 감세 정책도 있고 통화 정책을 역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통화 정책을 가동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환경 정책이라든가 각종 정책 드라이브들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을 앞에 말씀드렸던 J-커브 상당 부분의 인내를 하고 나면 미국 경제가 다시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로 이야기를 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개념적 질문을 주시는데 강달러가 좋아요? 약달러가 좋아요?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개념적 질문에 대해서 잠깐 먼저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강달러가 좋을까? 약달러가 좋을까? 강달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약달러가 좋은 사람이 있는 거지 강달러가 좋다, 약달러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은 강달러일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누립니다. 왜? 다 달러로 외화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관점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 누구죠? 수출업자죠. 수출업자는 기본적으로 강달러가 좋은 거죠. 강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근데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대국 통화의 가치가 높으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다는 뜻이는데 낮은 원화를 가지고 비싼 물건을 사와야 된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정확히 구분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수출업자입니까? 수입업자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수출업자입니까? 수입업자입니까? 수출업자이고 수입업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은 수출업자일 가능성이 높고 수입업자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을 들여다보면 대기업들이 완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은 국내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수출을 이끌기 위한 품목들인 거예요. 물론 우리도 부분품들을 수출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있다. 그럼 1차 벤더사, 이걸 협성회라고 하죠. 협성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1차 벤더사만 있느냐? 2차 벤더사, 10차 벤더사까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런 중소중견기업들일수록 원자재나 부품을 사와다가 가공해다가 대기업한테 납품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규명짓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수출업자가 강달러를 좋아하고 그 수출업자들은 주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도 수출합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이 또 좋겠죠. 산업별로도 다르지만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러 이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 주력 수출 품목들은 내수 시장이 커요? 외수 시장이 커요? 외수 시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수입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강달러일 때 수입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만큼 수출하는데 가져올 수 있는 효용이 크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웃냐 누가 우냐 그걸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로 잠깐 돌아가 보면
제가 어제 데이터를 쭉 봤더니 미국 상무부 들어가면 데이터를 1900년도부터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그 1900년대 혹은 1950년까지의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때부터 통계가 기록되고 있는데 미국은 한 번도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을까?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만성 무역 적자국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하죠. 그러면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무역 적자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경우 무역 적자를 트럼프는 해결하자라는 관점인 거고 이걸 문제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역 적자가 무역 적자 때문에 또 재정 적자가 야기된다라고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인 것이고 기존 무역 적자가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를 생각하는 거야? 무역 적자가 당연한 거야. 그럼 뭐가 유리한 거야?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유리한 거죠. 수입하기 유리한 거죠.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물건을 사올 때 저렴하게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유리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근데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고 흑자국이 되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 재정 적자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는 흑자국이 되는 순간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쭉 건너와서 환율로 와야 됩니다. 환경으로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트럼프는 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안 하고자 할까?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되겠지만 트럼프가 주창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산업이 뭐예요? 바로 에너지 개발 사업입니다. 그 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미 2020년부터 미국은 그 원유와 석유 제품,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순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수입액도 많지만 수출액이 더 많아진 게 2020년부터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이게 왜 있게 됐어요? 셰일 혁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셰일 혁명 이후로 미국 자체적인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하겠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겠다라고 가정한다면 환경정책, 파리 규율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환경정책,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나라이고 싶어. 그래야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이미부터 미국은 원유 혹은 석유 제품의 순수출국이 되었는데 이제 에너지 개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2년, 3년 후에 많은 제조기지도 옮겨가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산유국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산유국이 되려면 여전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서 원유와 석유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미국의 많은 생산기지를 옮겨오게 하니까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많은 나라들과 싸움을 할 때 이런 싸움들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한테 너 그러면 원유 우리나라한테 사다 써 라고 하기 좋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 더 사올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소비 지출을 한 달에 500만 원 한다, 300만 원 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300만 원 소비 지출 항목 중에서 미국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400만 원 소비 지출해.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근데 300만 원 지출하는데 그 300만 원 지출 중에서 기름을 너 어디서 쓰니?
주유소에서 10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있는데 그 100만 원어치 기름을 어디서 넣니? 저희 동네에서 넣어요. 너네 동네 말고 우리 동네 와서 넣어주면 안 돼? 이건 가능하잖아요. 300만 원 지출하는 가정이 400만 원 지출하기는 부담이 되지만 이미 지출 항목 내에서 그 지출 항목을 다른 나라에 중동 원유를 쓰고 있거나 혹은 뭐 러시아 원유를 쓰고 있거나 하는 나라들이 미국에서 일정 부분으로 대체한다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한테 무역 균형을 만들어 달라. 토털 리셋을 원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재균형을 꿈꿉니다. 그 완전한 재균형을 꿈꿀 때 우리 에너지 개발 사업 많이 하고 있고 에너지 수입해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역 적자가 해소될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구상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그러면 환율도 역시 약달러 환경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이 환율을 건들고 상대국 통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요구를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원유와 혹은 천연가스나 혹은 뭐 석유 제품들을 수입해다 쓰기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을 가지고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율을 어떻게 압박을 취할 것인가? 환율 압박은 어떤 식으로 단행될까?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압박은요, 통상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2의 플라자 합의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올 수 있지만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랑 똑같은 형태의 합의는 아닐 겁니다. 그때는 어떤 합의였어요? 플라자 합의는 다자간 협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들, 일본 재무부 장관도 오고 독일 재무부 장관도 오고 또 미국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 여러 영국 재무부 장관이나 재무장관 5명을 초대해서 일본 재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소위 기축통화국들끼리 모여서 야, 마르크화 올려. 독일 마르크화 올려. 엔화 가치도 올려. 2배로 올려. 이런 것을 다자간에 대놓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WTO 체제에서 많은 국가들이 너 환율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중국 너는 환율 조작국이야. 한국 환율 조작 후보국이야. 라고 계속 지정하고 있으면서 대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자간 합의는 아니다. 다자간은 아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환율을 압박을 취할 것인가? 개별적이 될 겁니다. 개별국별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우리 환율 협상합시다 라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밑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사화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증권가에서 추측하는 거예요. 미란 보고서 봤더니 환율 절상 압력 취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구상을 보니까 환율 절상 압력 취할 것 같아. 그리고 여러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을 삼았을 때 많은 국가들이 너 관세율 한국은 0.7% 부과하고 있다고 거의 무관세네? 그러면 어떻게 25%의 관세율을 상호 관세로 부과하겠습니까? 그 밖에 나머지 관세가 아닌 장벽, 비관세 장벽들을 활용해서 우리 미국산을 수입하지 않고 있고 한국산을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비관세 장벽을 쭉 나열했는데 나열했을 때 1번이 뭐였습니까? 환율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이라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더 유리한 수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근래 들어서 특히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 가치의 변화를 보면 가장 많이 절하된 그 통화가 또 원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도 만났을 때 원화 가치 끌어올려 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개별국과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는 것이고, 그 추측하는 것은 외환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이런 협의가 이루어질 거야.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요구 사항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증권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원화를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나라 통화를 갖고 있어야겠구나. 달러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달러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약달러화 되는 것이죠.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 포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환율 협의를 하는데, 환율 압박을 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뭘까요? 1년에 2차례 미국에서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 보고서가 뭐죠? 환율 보고서. 환율 보고서가 1년에 2차례 발간됩니다. 역시 25년 6월에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그동안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라고 규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환율 조작 후보국이다, 워치리스트에 포함시켜왔어요. 그런데 6월에 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명시가 되거나 환율 조작국이 후보국으로 안 되어 있던 나라들이 또 몇몇 국가들이 들어서면 또 외환시장이 급변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 관세를 또 올리거나 비관세 장벽, 각종 조치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외환시장 개입을 최대한 안 해야 되겠구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또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 중에는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는데 구두 개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제하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환율 조작 후보국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압박 카드가 분명히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 후보국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환율 조작 후보국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그 않도록 노력하는 게 뭐예요?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또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흑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미국에게 무역 흑자를 200억 달러 이상 하고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에 부합해요. 외환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것도 한 가지 기준에 부합해요. 그리고 전체 GDP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가지고 2%를 초과하면 환율 조작국이 돼요. 근데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다? 그럼 환율 조작국이고 2가지만 갖춘다? 환율 조작 후보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 후보국인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들이 환율 보고서상에서 검토를 했을 때 환율 조작국 혹은 환율 조작 후보국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개별국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GDP에서 40%를 차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근데 지금 미국은 세계 GDP에서 26% 정도 차지합니다.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과거에 지금도 세계 패권국이고 100년 전에도 세계 패권국이었어요. 그러나 100년 전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지금의 패권적 지위는 다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중이냐 이런 말씀하실까봐 참 걱정되는데 그렇게 생각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미냐 친중이냐 뭐 이런 걸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구분이 없는데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친중이다 친미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여러분 예를 들면 22년 러우 전쟁 때 러시아가 말 들었어요? 전쟁 멈추라고 했는데 말 들었어요? 경제 제재 가할 테니까 전쟁 멈추라고 했는데 말 들었어요?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시킨다고 했는데도 계속 전쟁했잖아요. 전쟁 안 멈췄잖아요.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 올라온 거예요. 여전히 패권국입니다, 미국이. 그러나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강한 견제 장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과거의 중국이 아니에요.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 상호관세 발표할 거야. 그리고 보복 조치하는 나라에게는
엄청난 보복 조치를 할 테니까 그런 보복 조치는 단행할 생각도 하지 마라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호관세를 발표한 다음날 중국이 그것에 맞보복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수준의 패권을 갖고 있습니까? 중국이 미국과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미국으로 찾아갔어요? 워싱턴 DC에서 만났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은 미국 워싱턴 DC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무역 합의하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디서 했나요? 제3국에서 했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잖아요. 그거부터가 이게 과거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패권적 지위가 상당 부분 과거보다는 떨어진 상황 하에서 어떻게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하겠습니까? 다자간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공동 대응한다 하고 움직이고 있고 유로피언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좋은 호의적 감정을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간 협정을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 내 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게 물밑에서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리 개별국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압력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대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걸 요구해야 됩니다. 환율 절상 압력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원한다. 뭐를 원해야 될까요? 통화 스와프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세계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경제 위기 상황, 팬데믹 상황 이럴 때만 일시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화 절상 압력 가하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사준다.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역시 우리도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달러 마이너스 통장.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일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외환 대외 채무가 급격히 빠져나갈 때 그것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칠판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편에 걸쳐서 이루어진 강의니까 혹여나 이 3편만 보신 분들은 1, 2, 3편을 고루 보신다면 전반적인 세계 경제 또 정세 흐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경제가 너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죠? 하루에도 수십여, 수백여 개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뉴스 정보의 홍보 속에서 내가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뉴스들의 조합으로부터 어떻게 인사이트를 끌어낼지 그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전쟁의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김광석의 오피셜 클럽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매일 그죠? 그리고 매주 또 매월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경제 뉴스나 정보에 근저에 깔려 있는 인사이트를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